미식 축구의 모든 것 All About NFL 이제 퍼스트 앤 세븐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2부에서는 이제 남은 14개 경기들에 대해서 이제 프리뷰를 해보겠는데요. 사실 저희가 한 절반 정도를 진행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레코딩을 안 눌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허탈한 마음으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테네시 타이탄스와 애틀랜타 펠컨스의 경기부터 얘기를 해보겠는데요. 저는 애틀랜타 펠컨스가 그래도 이 테네시 타이탄스보다는 조금 이 경기력이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 두 팀 다 1승 2패로 성적이 좋진 않죠. 근데 이제 펠컨스가 그래도 원정 때보다는 홈에서는 좀 다른 팀이다. 홈에서는 경기력이 훨씬 좋고, 이게 펠컨스의 강점인 패싱 공격이 도움에서 하는 홈 경기에서 훨씬 더 막강하더라. 네. 그래서 타이탄스 수비가 과연 이 훌리오 존스, 모하메드 사누, 그다음에 이제 뭐 칼빈 리들리라든지 이런 다양한 그 패싱 공격에서의 웨펀들을 다 막을 수 있을 것이냐,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을 해보고, 또 하나는 만약에 뭐 타이탄스가 이렇게 잘 막기도 하고 슛아웃으로 한번 대응한다? 네. 라는 걸 생각을 해볼 때 마리오타가 이끄는 공격이 이 팔콘스와 패싱 공격으로 맞짱을 뜨기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타이탄스 공격의 아이덴티티를 보면 데릭 헨리 중심의 이제 파워러싱이 중심이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응수를 하는 게 더 자연스러운데 무리하게 이제 본인들의 아이덴티티를 벗어난 공격을 하다가 더 잘 안 될 수도 있다. 네. 그런 우려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홈에서 펠컨스가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제 펠컨스의 승리를 예상해 봅니다. 네, 저도 펠컨스의 승리를 예상을 했고요. 사실 이제 멜 라이언 선수가 기복 있는 경기력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마리오타 선수보다는 좀 더 경기를 잘 풀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빠르게 워싱턴 레드스킨스와 뉴욕 자이언츠의 경기로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저는 케이스 키남이 선발로 나오면 이건 뭐 볼 필요도 없이 자이언츠가 이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드웨인 해스킨스 선수가 선발로 나오게 된다면 이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닐까. 근데 더 생각을 해보면 그래도 자이언츠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일단 이 두 팀을 보면 두 팀 상당히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일단 먼저 듭니다. 그러니까 지구 라이벌이기도 하고요. 두 팀이 올 시즌에 신인 쿼터백을 뽑아서 이제 세대 교체를 준비를 했고, 한 팀은 물론 이제 먼저 투입을 했지만, 그다음에 양 팀 모두 지금 시즌 초반에 부상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축 선수들한테. 그리고 세 경기를 치르는 동안 공교롭게도 세 팀의 득점과 실점이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래서 경기당 두 팀 다 21득점씩 올리고 있고 경기당 31.3실점씩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지금 이제 똑같은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 차이가 있다 그러면 자이언츠는 세이코안 바클리라는 최고의 스타가 빠진 상황에서도 신인 쿼터백 데니얼 존스가 들어와서 팀을 살리더라. 그러면서 분위기가 한껏 이제 살아나고 있고, 레드스킨스는 저번 주까지도 이제 케이스 키넘이 이 선수가 주전인가라는 좀 생각을 하게 할 정도로 상당히 좀 고난을 많이 당했죠. 좀 고생을 많이 하고 힘든 그런 어떤 플레이를 많이 했는데, 포스 앤 모원에서 이렇게 공중으로 공을 내밀었던 그 장면이 생각이 나네요. 네. 근데 이제 그래서 레드스킨스는 분명히 이제 이번 주에 바로 상대하는 자이언츠가 똑같이 신인 쿼터백을 뽑았는데 이미 세대 교체를 했다. 그걸 보면서 영향을 받을 거거든요. 의사결정에. 그래서 이제 언제까지 해스킨스를 아껴둘 거냐라는 고민을 할 텐데, 이 경기에서는 사실 이제 해스킨스가 들어가더라도 첫 경기고 데니얼 존스는 이미 한번 손발을 맞춰봤고 어느 정도 재미도 봤고, 그래서 더군다나 자이언츠 홈이고, 그래서 비슷한 전력이라고 해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데니얼 존스가 조금 앞서가는 분위기 아니냐, 그리고 홈에서는 또 유리하지 않냐라는 생각에서 저는 자이언츠의 승리를 예측해 봅니다. 네, 사실 이 드웨인 해스킨스 선수가 선발로 나오게 된다면 사실 이 해스킨스 선수를 거르고 데니얼 존스를 뽑은 뉴욕 자이언츠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정당성, 그 이유에 대한 걸 좀 입증을 하는 그런 경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물론 이제 길게 봐야겠지만 첫 번째 테스트인 거죠. 그래서 어쨌든 한번 이제 첫 번째 테스트를 그걸 넘기면 이제 데이브 게틀만 단장은 안도의 한숨을 쉬겠죠. 네. 어찌됐든 이 만약에 해스킨스 선수가 선발로 나오게 된다면 참 흥미로운 동기생 맞대결이 성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다음 경기로 넘어가겠습니다. LA 차저스와 마이애미 돌핀스의 경기인데요. 이 차저스와 돌핀스의 경기가 경기 자체가 뭐 아주 흥미롭다라기보다는 저는 사실 이 자리를 통해서 돌핀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근데 돌핀스가 누가 봐도 지금 사실 좀 탱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대놓고 탱킹. 그렇죠. 그래서 그게 뭐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 저는 이제 사실 뭐 방송 중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매년 8승 8패 7승 9패 하느니
깔끔하게 한번 과감히 탱킹을 해서 팀을 리빌딩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었고, 사실 구단주 뭐 스티븐 로스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나는 이 팀을 가지고 있으면서 온하면서 뭐 9승 7패에서 간신히 플레이오프 가는 팀을 원하는 게 아니라 네. 슈퍼볼을 경쟁해 볼 수 있는 팀을 원한다. 그래서 이제 뭐 이분에 이제 과감히 탱킹을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한번 좀 탱킹에 대해서, 그다음에 돌핀스가 지금 탱킹을 통해서 하고 있는 팀 빌딩 전략에 대해서 한번 좀 짚어보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돌핀스가 지금 하고 있는 탱킹, 그 탱킹도 팀 빌딩의 하나의 옵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다른 종목에서도 NFL에서도 그런 사례들이 이미 있었고요. 그래서 뭐 가깝게는 같은 종목에서 클리블랜드 브라운스도 탱킹을 통해서 지금 어느 정도 팀을 어느 정도 위치에 올려놨고, 네. 또 다른 종목에서 보자 그러면 NBA에서 필라델피아 76서스도 뭐 본인들은 탱킹이라고 말은 안 하지만 남들이 볼 때 다 탱킹인데 네. 하는 그런 전략을 통해서 지금 어느 정도 동부 컨퍼런스의 정상권의 팀을 올려놨고요. 메이저리그에서도 이제 그렇죠. 휴스턴 애스트로스가 탱킹해서 그렇죠. 지금 최강의 전력을 구축해놨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휴스턴 애스트로스는 이미 재작년에 우승까지 했고요. 네. 올해도 뭐 사실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 중에 하나고, 그래서 이미 이런 성공 사례들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탱킹을 통한 리빌딩의 위험성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좀 경종을 좀 울리고 싶은데, 네.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클리블랜드 브라운스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팀이 어느 정도 괜찮은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많은 분들이 지금 기대를 하고 있지만, 네. 이런 팀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오래 걸렸습니까? 사실 클리블랜드가 팀을 사실 한번 이렇게 볼티모어로 옮긴 후에 99년에 재창단을 했었나요? 네. 그때부터 사실 이 팀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한 20년이 걸린 겁니다. 슬픔의 공장이었죠. 그렇죠. 그 기간 동안. 그러면서 이제 얼마나 많은 쿼터백들을 거치고 뽑았다 다시 뽑고 뽑았다 네. 다시 뽑고, 감독을 이 사람을 썼다 저 사람을 썼다 얼마나 많이 교체하고, 심지어는 단장도 계속 교체하고. 네. 감독도 그렇고 선수들도 그렇고 정말 머릿속에 수많은 이름들이 그렇죠. 스쳐가는데요. 그러면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어렵게 만든 팀이 지금 팀이거든요. 그나마 나아진 팀이. 근데 지금까지 올 때까지 정말 오래 걸렸다. 네. 그러니까 리빌딩이 탱킹해서 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다. 오래 걸린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또 좀 이건 재밌는 사례를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그 NBA에서 있었던 사례를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NBA에서 지금 클리블랜드처럼 단연간 오랜 기간 동안 좀 어려운 시간을 보내온, 그다음에 네. 약체로서 좀 이렇게 좀 분류됐던 팀을 꼽자 그러면 뉴욕 닉스를 꼽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뉴욕 닉스가 상당히 못해왔지만, 오랫동안 못하는 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잘못된 결정들이 있었던 거죠. 뭐 비싸게 프리 에이전트를 데려왔는데 잘 못해서 셀러리 캡만 높아지고 네. 다시 방출했는데 데드머니가 넘고 이런 식으로 뭐 여러 차례 뭐 잘못된 결정들을 한 게 있었는데, 나름 또 이제 팀을 리빌딩을 하면서 젊은 선수들 위주로 구축을 하고, 그 중에 에이스라고 할 수 있는 크리스토프 폴징기스라는 좋은 선수를 확보를 했거든요. 근데 작년 시즌 시작하기 전에 이 폴징기스를 트레이드를 해버렸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보면서 이제 대놓고 탱킹하는구나 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게 재밌는 거죠. 뉴욕이 탱킹을 했는데, 뉴욕이 탱킹을 한 거에는 어떤 배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2018년 시즌을 앞두고 이제 폴징기스를 트레이드를 해서 이제 탱킹을 했는데, 이번 신인 드래프트 때 나오는 선수 중에 르브론 제임스 이후에 최대어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평가하는 선수가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듀크 대학교에 자이언 윌리엄스라는 선수가 있었는데, 그 선수가 이제 르브론 제임스가 2003년에 드래프트 됐었으니까 16년 만에 최대어다라는 네. 평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많은 팀들이 올해 드래프트는 이 자이언 윌리엄스를 뽑거나 그러니까 뭐 아니면 도다. 자이언 윌리엄스를 뽑으면 성공, 아니면 실패다라고 할 네.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특출난 선수가 있었는데, 뉴욕 닉스도 이제 이 선수를 데려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선수까지 데려오면 이제 프리 에이전트에서 뭐 케빈 두란트나 카이리 어빙까지 데려와서 좋은 팀을 만들어야지, 네. 빅3를 만들어야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NBA가 드래프트가 좀 NFL과는 좀 다릅니다. 네. 얘네 로터리 하잖아요. 그렇죠. 네. NFL은 성적에 따라서 역순으로 드래프트를 하는데, NBA는 역순은 역순이되 전체 꼴찌에서 1순위에서 4순위까지는 말씀하신 것처럼 로터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몇 순위를 뽑을지 1등을 뽑을지 4등을 뽑을지 모르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그래도 전체 꼴찌가 전체 1순위 픽을 뽑을 가능성을 제일 높게 해놔서 그 가능성을 25%로 맞춰놓고, 네. 2순위, 3순위, 4순위가 조금씩 확률이 낮아지는 이런 식으로 로터리를 해왔거든요. 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최근 4년 동안, 그러니까 2015년부터 18년까지 4년 동안 전체 꼴찌였던 팀이 25%의 확률을 가지고 다 전체 1순위 픽을 받았어요. 로터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공교롭게도. 근데 뉴욕 닉스가 그걸 본 거죠. 뉴욕 닉스가 그걸 보면서 우리
자이언 윌리엄스 뽑아야 되니까 탱킹을 하자. 네. 라고 했다라고 이제 짐작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근데 2019년 드래프트를 앞두고 2018년에 그 NBA에서 네. 드래프트 로터리 제도를 바꿨어요. 음. 전체 꼴찌가 25%일 확률이 너무 높다. 음. 그래서 전체 1순위에서 3순위까지는 똑같이 14%로 낮춰놨어요, 확률을. 그런 상황에서 이제 뉴욕 닉스는 앞에 이제 그런 상황들을 쭉 봐왔는데 25%꽤 높다. 그 25%로 전체 1순위를 4년 연속 뽑더라. 그런데 이 제도가 바뀌었네. 그리고 14%로 떨어졌어. 근데 탱킹을 했어. 네. 이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막상 건달리를 했는데 그렇게 이제 자이언 윌리엄스의 이제 뭐 아니면 도 이런 승부를 걸었는데 네. 배팅을 했는데 로터리를 해보니 뉴욕 닉스가 세 번째 픽을 얻은 거죠. 그래서 이제 전체 1순위 픽은 딴 팀이 가고 뉴욕 닉스는 이제 3순위 픽을 가졌는데 네. 어쨌든 이런 거죠. 드래프트 제도가 NBA가 NFL과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드래프트는 가능성을 보고 하는 거지 네. 확실히 100% 보장된 건 아니다. 그렇죠. 그리고 NFL로 다시 돌아와서 보더라도 NFL도 전체 1순위로 뽑더라도 전체 꼴찌를 해서 전체 1순위로 뽑더라도 버스트가 나올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이 드래프트 역순위로 해서 내가 높은 순위를 가지고 간다고 해서 보장된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지금 제가 이 마이애미가 지금처럼 극단적으로 하는 탱킹은 좀 위험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거를 팀 관점에서와 네. 선수 관점에서 좀 나눠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지금 말씀드린 포인트인데 드래프트 픽을 받아온다고 해서 만사가 아니다. 드래프트 픽은 보장된 게 아니다라는 거죠. 이게 네. 바꿔서 말하면 이런 거죠. 마이애미가 이번에 오프시즌에 레러미 턴슬 그다음에 민카 피츠패트릭을 1라운드 픽을 받고 다 트레이드를 했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 그 트레이드를 한 게 잘된 트레이드라는 평가를 받으려면 트레이드에서 내준 선수보다 좋은 선수를 받아야지 최소 이게 민카 이상이어야 그렇죠.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야지 이 트레이드가 성공한 트레이드라는 거죠. 그런데 몇 번째 픽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 퍼스트 라운드 픽을 가지고 뽑은 선수가 민카 피츠패트릭만큼 잘한다는 보장이 없는 거죠. 그리고 민카 피츠패트릭을 보면 리그 최고의 세이프티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 상당히 유망한 세이프티로서 어느 정도 위치는 잡아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1라운드 픽까지 인정을 받는 선수를 내주고 1라운드 픽을 다시 받아와서 그 정도 되는 선수를 다시 뽑아야 된다. 심지어 민카도 1라운드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거를 다시 또 한다라는 거는 확률 싸움이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레러미 턴슬은 물론 이제 케니 스틸스까지 엎어서 1라운드 픽 2개를 받아오긴 했지만 레러미 턴슬은 지금 젊은 선수 치고는 상당히 빠른 성장을 보여서 어려운 포지션인 레프트 태클에서 지금 리그 탑5 정도 되는 정상권의 레프트 태클로 지금 성장이 돼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선수를 내주고 다시 드래프트 1순위를 받아와서 그럼 똑같이 그 선수 같은 레프트 태클을 또 뽑을 수 있느냐? 이건 장담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드래프트 픽을 많이 모아봤자 물론 좋지만 그것도 그만큼 좋은 선수를 확실히 뽑아와야 가치가 있다는 거죠. 네. 근데 그만큼 확률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위험하다. 그런 거 치고는 턴실이 휴스턴에 가서 그렇게 잘하고 있다는 생각은 안 물론 들더라고요. 이제 네. 턴실 하나만 놓고 볼 수는 없죠. 왜냐하면 오펜시브 라인 전체가 그렇지만 근데 어쨌든 이제 가서는 그런데 마이애미에 있을 때는 턴실이 마이애미에서는 진짜 그 어떤 프랜차이즈 레프트 태클로 평가를 받았었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지금 휴스턴 가서는 뭐 확연한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그런 레프트 태클을 또 뽑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한 번 뽑아서 성공했는데 그거를 다시 뽑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사실 리스크가 있는 거고요. 그런 리스크가 있다는 거죠. 보장된 게 아니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지금 그래서 어쨌든 좋은 선수를 다 방출하고 리빌딩하는 거 그래 좋다 치자라고 말해도 좋은 선수들을 그러면 내년 내후년 한꺼번에 다 뽑는다고 해도 그러면 리더십 역할은 누가 하죠? 네. 기존의 모든 이제 선수들 한꺼번에 다 방출하고 신인 선수들을 다 뽑으면 원래 팀이라는 거는 고참 선수가 있고 뭐 젊은 선수들이 있어서 신구 조화를 이루면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선수도 있고 따라가는 선수도 있고 이렇게 조화를 이뤄야지 되는 건데 다 똑같은 선수들 똑같이 선수를 뽑아버리면 다 동기가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러면 물론 이제 쿼터백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는 하지만 쿼터백도 똑같이 신인이고 똑같이 어려운 상황이 되면 긴장하고 당황할 수 있는데 누가 리더십을 다시 발휘해 줄 거냐 이런 역할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달라스 카우보이스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제이슨 위튼이 복귀해서 선수로서 큰 기량을 발휘해 주는 것보다는 라커룸에서 리더십 발휘해 주는 게 큰 역할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마이애미는 지금 다 좋은 선수를 방출해 버리면 그럼 라커룸에서 리더십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 하나고 세 번째로는 저희가 아까 이제 자시로센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지만
남은 선수 중에서 계속 킵할 선수와 킵하지 않고 방출할 선수를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시 로센 같은 경우에도 주변에 있는 선수들이 어느 정도 받쳐줘야 자시 로센이 정말 기량이 괜찮냐 안 괜찮느냐 그래서 얘를 계속 내 쿼터백으로 쓸 거냐 말 거냐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네. 주변에 있는 선수들이 기본적으로 그 정도 받쳐주는 선수들이 없으니까 로센이 어느 정도인지 평가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지난 시즌이 끝난 이후에 올 시즌 앞두고 이제 저희가 이제 쿼터백 평가를 했을 때도 이 조시 로젠 선수에 대한 평가는 지난 시즌의 오라인을 감안한다면 로젠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은 너무 좀 잔혹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상당히 이제 개인적으로 불운한 선수죠. 네. 이제 근데 지금 마이애미 와서도 작년 애리조나처럼 마이애미가 정말 또 그렇게 약한 팀이기 때문에 올해 조시 로센을 뛰게 해도 이 선수를 계속 킵할 선수냐 우리 프랜차이즈 쿼터백으로 키울 선수냐라는 걸 판단하기 어렵지 않느냐 네.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너무 한꺼번에 탱킹을 하는 것이 네. 선수 관점에서도 보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민카 피츠패트릭이 이번에 팀에게 트레이드 요구를 하면서 표면상으로 내세웠던 이유는 나에게 너무 많은 걸 바란다. 나에게 프리 세이프티 해라, 스트롱 세이프티 해라, 코너백 해라, 뭐 슬롯 코너 해라, 뭐 심지어 라인베커까지 해라. 너무 많은 걸 요구를 하는데 내가 어떻게 이걸 다 소화해내냐. 다 익히기도 어렵다. 나 이럴 것 같으면 차라리 방출해달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실제로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그래서 다른 팀 가서 나는 그냥 한 포지션에 집중해서 하겠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내면에는 이런 마음이 조금은 있었을 겁니다. 내 주변에 보니까 잘하는 선수 다 나가고 정말 남은 선수를 보면 좀 형편없는 팀인데 아, 나 여기서 뛰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민카 피츠패트릭을 보면 이 선수는 대학 때 알라바마에서 뛰었던 선수예요. 그러니까 매년 우승권에 있던 팀인데 네. 우승도 많이 하고 그런 팀에서 뛰어다가 프로에 올라왔는데 리그 최약체 그리고 잘하는 선수들마저 다 트레이드 해버려. 네. 나 여기 있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게 싫을 뿐만 아니라 그게 이제 그게 내가 지는 게 싫고 이런 락커룸 분위기가 싫고 그래서 그럴 수도 있지만 또 하나는 나와 내 부양 가족을 위해서는 나는 최고의 연봉을 받아야 되는데 계속 몸값을 올려야 되는데 이런 팀에서 뛰면 내가 내 기량 발휘 못한다. 네. 그러면은 내 몸값이 오르지도 못한다. 그래서 이런 팀에서 뛰면서 내 전성기의 그 몇 해를 아깝게 낭비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제일런 램지도 이제 뭐 트레이드를 요구하는 게 그런 걸 수 있거든요. 그 뭐 제구에서 너무 못하니까 전성기를 여기서 보내고 싶지 않다. 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고. 근데 세 번째로는 선수들 입장에서는 팀이 전력이 너무 약하면 뭐가 또 위험하냐면 부상의 리스크가 높아집니다. 주변의 선수들이 워낙 약하기 때문에 집중 마크 당하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집중 마크도 당하게 되고 워낙 이제 피지컬한 경기인데 약하니까 압도당하다 보면 부상의 리스크도 높아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 선수 관점에서도 나 이런 탱킹하는 팀에서 안 뛸래 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럴 수 있겠군요. 그래서 돌핀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뭐 어쨌든 한 번에 탱킹을 하겠다라는 과감한 결정을 한 것 같은데 네. 사실 탱킹이라는 게 하나의 리빌딩의 전략일 수도 있지만 그리고 성공한 사례도 있긴 하지만 그렇게 쉬운 성공을 하기는 어렵다. 네. 시간도 오래 걸릴 뿐더러 상당히 좀 리스크한 전략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왜냐면 야구도 그렇고 농구도 그렇고 특히나 농구는 어쨌든 주전이 5명이잖아요. 그렇죠. 한 명 잘 5분의 1이죠. 뽑으면 5분의 1이죠. 굉장히 이 선수가 캐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가능성도 높아지는데 그러니까 풋볼은 일단 22분의 1. 액티브 로스터가 53명이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주전을 뛰는 선수가 22명이니까 네. 22분의 1인 거죠. 상식적으로만 보면. 네, 지금 그리고 이제 최근 이제 메이저리그에서도 우승을 했었던 컵스나 뭐 예, 주로 이제 컵스도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이제 그렇죠. 탱킹을 했던 원했던 탱킹은 아니었지만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이제 높은 드래프트 순위를 받으면서 이제 좋은 선수들을 주섬주섬 이렇게 주워 모았던 팀이었고 그렇죠. 휴스턴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제 탱킹을 했고요. 이게 놓고 보면 두 팀 다 비슷한 전략이었잖아요. 어쨌든 투수는 FA로 사오고 타자들을 기르겠다. 그래서 대부분 좋은 선수들을 이제 그렇죠. 크리스 브라이언트, 네, 뭐 알투세. 리조 데리고 오고 뭐 리조는 직접 뽑진 않았지만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그 공격의 키가 되는 이제 타자들을 먼저 모으고 그리고 딱 이 달릴 때가 돼서 FA 선수들 사오고 그렇죠. 이런 전략으로 우승을 했던 마지막 팀이었거든요. 퍼즐만 이렇게 마지막 피스만 이렇게 모으는 거죠. 네, 근데 사실 NFL이라는 종목에 그런 어떤 전략의 탱킹이 들어맞나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하게 되긴 해요. 그러니까 뭐 마지막 피스로 데려와서 뭐 좋은 사례들이 있기는 합니다. 예전에 이제 90년대 달라스 카우보이스와 샌프란시스코가 경쟁할 때 사실 두 팀 다
마지막 피스로 모자랐던 게 이제 코너백이 모자라서 디온 샌더스를 애틀란타에서 데려가서 샌프란시스코가 우승하고 네. 그 다음에 달라스가 디온 샌더스를 데려가서 우승하고 또 달라스는 그 전에도 이제 또 샌프란시스코에서 찰스 헤일리를 데려가서 패스러셔가 구성이 되면서 우승하고 이런 경우도 있고요. 네. 뭐 사실 페이튼 매닝도 마찬가지죠. 덴버에서 페이튼 매닝이랑 쿼터백 하나 있으면 우승할 것 같은데 쿼터백을 데려가서 우승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그거는 팀이 어느 정도 될 때 그렇죠. 어느 정도 갖춰진 상황에서 마지막 한 피스지. 그렇죠. 지금 마이애미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조각을 다 짜맞춰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드래프트픽을 많이 모았으니까 드래프트로 이제 빌딩을 하겠다. 그리고 이제 모자는 건 좀 뭐 트레이드도 해오고 하겠다라는 생각일 텐데 쉽지 않은 전략이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럼 두 번째로 마이애미가 좀 이렇게 어쨌든 탱킹 전략을 택했는데 그래서 그럼 마이애미가 이 많은 드래프트 픽을 모아서 얼마나 좋은 선수를 뽑을 수 있느냐 누가 필요하고 어떤 선수들을 뽑을 수 있느냐를 한번 좀 생각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마이애미의 어떤 그 로스터를 보면 진짜 계속 앞으로 킵할 선수들이 누가 있느냐를 좀 보면 이미 사실 좋은 선수들 많이 방출됐어요. 네. 근데 로스터 전체를 보면서 주전급으로 그래도 뛸 수 있겠다라고 되는 선수들 좀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스타 플레이어로 자리 잡고 어쨌든 그 주전으로 뛸 수 있는 선수들이 일단은 와이드 리시버 디반테 파커 그리고 올해 신인으로 뽑은 디펜시브 엔드 클램슨 출신의 크리스찬 윌킨스 그다음에 코너백 세이비언 하워드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외에 어느 정도 뭐 아주 스타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괜찮은 역할을 해주면서 좀 그래도 팀에서 잔류하면서 좀 제 역할을 해줄 만한 선수들은 타이드엔드의 마이크 게시키 웃지 마시고. 네. 아니 네. 저는 아는 선수예요. 네. 네. 그다음에 사실 이름이 되게 특이해가지고 네, 보게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아웃사이드 라인베커 찰스 해리스 이 선수도 이제 사실 젊은 선수고 높은 순위로 뽑은 선수인데 아직 그 본인의 실링을 다 이렇게 닿지는 못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포텐셜이 있기 때문에 이 선수는 좀 킵했으면 좋겠다라는 네. 거고 뉴잉글랜드에서 데려온 코너백 에릭 로우 그다음에 이 선수 역시 이제 신인인데 가드 마이클 디터 이 정도 선수는 팀에서 어쨌든 기반이 되는 선수들로 좀 놔두고 나머지를 좀 채우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세보면 7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액티브 로스터의 한 7분의 1이 조금 안 되죠. 그리고 이제 주전 선수들로 치면 22명 중에 7명이니까 3분의 1이 조금 안 되고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이제 그럼 어떻게 다 채울 거냐, 채울 수 있느냐라는 걸 봤을 때 그럼 일단 드래프트만 생각을 해볼 때 많은 드래프트 픽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포지션부터 뽑을 거냐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그 중요도부터 순서를 좀 보면 일단 첫 번째는 쿼터백이죠. 그다음에 첫 번째로 쿼터백을 뽑은 다음엔 두 번째는 레프트 태클을 뽑아야 되고요. 네. 세 번째로는 패스 러셔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지금 마이애미 같은 경우에는 3-4 시스템을 쓰고 있기 때문에 3-4 디펜시브 엔드 내지는 3-4 아웃사이드 라인백을 뽑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지금 말씀드릴 여러 가지 포지션 중에서 뽑을 당시에 가장 좋은 선수를 뽑아야 됩니다. 그 포지션들이 어디냐면 이제 와이드 리시버, 러닝백, 나머지 오펜시브 라인, 코너백, 라인베커, 세이프티 이 정도 포지션인 것 같거든요. 네. 그럼 이 정도 포지션들에 대해서 마이애미가 내년에 이제 드래프트에서 얼마나 좋은 선수들을 뽑을 수 있느냐. 사실 왜 그러냐면 이제 드래프트도 내가 어느 선수가 필요하다고 해도 그 해 드래프트에서 그 포지션이 약하면 뽑으려고 해도 좋은 선수를 못 뽑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운이 맞아야 되거든요. 그 당해 연도의 어떤 그 드래프트 동기들끼리도 이 14년도 동기들끼리의 어떤 클래스 그렇죠. 그 매 연도마다 이 선수들의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기량 차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차이가 많이 나니까요. 그렇죠. 클래스마다 어느 포지션이 강하고 약하고가 다르기 때문에 네. 그 강할 때 내가 그 포지션이 필요하면 행운인 거고 내가 필요한데 그 해에 그 포지션이 약하면 정말 불운인 거죠. 네. 근데 그래서 이제 마이애미가 이런 포지션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포지션별로 그럼 내년에 괜찮은 선수가 충분히 괜찮은 선수가 있느냐라는 걸 좀 한번 좀 보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 쿼터백 보면 내년에 쿼터백 클래스 괜찮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투아 턴가바일로아 투아. 사실 이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알라바마의 쿼터백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올간 대학교의 저스틴 허버트. 그다음에 이제 이 선수까지 1라운드 픽으로 이제 좀 거론이 되고 있는데 조지아 대학교의 제이크 프롬 이 세 선수가 지금 이제 내년도에 1라운드 쿼터백이다라고 네. 거론이 되고 있는데 전 그 중에서도 가장 확실한 선수는 투아다. 그러면서 이제 사실 마이애미의 지금 이 탱킹의 기조는 탱크 포 투아. 그렇죠. 라고 이제 좀 그렇습니다. 일컬어지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투아가 어떤 선수냐라는 걸 좀 말씀을 드려보면 이 선수를 이제 가장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현역 선수 중에 현역 프로 선수 중에 좀 비교를 하자 그러면 전 이제 전에도 이제 방송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러셀 윌슨이 연상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키가 6피트 1인치 정도의 좀 작은 키에 그 다음에 윌슨처럼 상당히 좀 민첩하고 스크램블링 능력이 좋아서 파켓이 무너지면 혼자 이렇게 잘 돌아다니면서 스크램블링해서 시간을 벌어서 패스를 할 수 있는 능력, 플레이 액션도 잘하고 본인이 롱패스도 상당히 정확하게 잘하는 그리고 게다가 그 어쨌든 팀원들하고의 어떤 조화라든지 리더십도 상당히 좋은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러셀 윌슨하고 좀 비슷하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선수가 내년 쿼터백 클래스에서는 그래도 어쨌든 제일 최고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만약에 마이애미가 이제 전체 1순위 픽을 가지면 투아를 뽑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일단 충분히 못해서 1라운드 픽까지 간다. 그럴 경우에는 어쨌든 내년 쿼터백을 뽑을 만한 선수는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레프트 태클인데 괜찮은 선수가 있습니다. 조지아 대학교에 앤드류 토마스라는 선수가 있는데요. 이 선수는 전체 1순위로 거론될 정도로 패스 블락킹과 런 블락킹을 다 잘해줍니다. 그래서 사실 일단 선수들이 대부분 태클에서 뛰었다가 프로에 오면 이제 가드로 뛰는 선수도 많고 체격 차이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또 패스 블락킹은 잘하는데 런 블락킹은 못하는지 아니 또 그 반대인 경우들이 있는데 이 선수는 지금 조지아 대학교에서 뛰면서 평가가 어쨌든 패스 블락킹, 런 블락킹 다 잘하고 이 클래스에서는 최고다. 그러면서 태클 중에서 최고가 아니라 전체 클래스에서 전체 1순위로까지도 지금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좋은 선수가 있고 그 외에 이제 워싱턴 대학교의 트레이 아담스, 스탠포드의 워커 리틀 등이 좀 이제 뭐 괜찮은 태클로 평가가 되는데 이 두 선수는 그래도 조금 앤드류 토마스하고는 좀 갭이 있고요. 평가를 보면 1라운드에서 3라운드 정도까지 좀 분산도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좀 확실성은 좀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세 번째로 이제 패스 러셔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마이애미가 운영하고 있는 3-4 시스템에서 필요한 패스 러셔는 아웃사이드 라인베커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웃사이드 라인베커 중에 괜찮은 자원이 있느냐라고 보면 여기도 있습니다. 오하이오 스테이트의 체이스 영이라는 선수가 있는데요. 이 선수가 작년에 올해 이제 드래프트에서 전체 2순위로 뽑혔던 닉 보사. 닉 보사가 부상으로 빠졌을 때 그 포지션을 완벽하게 채웠던 선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색을 10개 반, 그다음에 태클 폴 로스도 15개 반을 기록할 정도로 스탯도 상당히 훌륭하고 경기 필름을 봐도 이 엣지에서 이렇게 달려나오는 스피드가 상당히 훌륭하거든요. 체격도 좋고 그래서 3-4 시스템에서 패스 러셔가 갖춰야 될 요건은 다 갖춘 것 같다. 그래서 이 선수도 사실 그 올해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투아, 앤드류 토마스 등과 함께 전체 1순위 후보로까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스 러셔도 괜찮은 사람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 그 외 포지션에서도 좋은 선수가 있으면 뽑아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포지션 중에 하나 대박 있는 선수가 한 명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알라바마 대학교의 와이드 리시버 제리 주디 선수인데요. 이 선수도 전체 1순위로 거론될 정도로 이제 높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일단 제가 이제 뭐 방송 중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대학마다 좀 잘하고 못하는 포지션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대학마다 특정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그 시스템에 맞는 선수를 계속 발굴하고 그 선수를 키우다 보니까 그 시스템에서 잘하는 포지션들이 나오고 또 상대적으로 못하는 포지션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알라바마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잘하는 포지션이 이 시스템에 맞아서 잘하는 포지션이 대표적으로 리시버, 와이드 리시버와 오펜시브 라인, 그다음에 이제 수비수들이거든요. 수비수는 전반적으로 강하고.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알라바마 출신들의 리시버들을 그래서 좀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려보면 대표적으로 훌리오 존스, 아마리 쿠퍼, 뭐 켈빈 리들리 이런 선수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면 이제 상당히 훌륭한 리시버들이지 않습니까? 잘 뛰고 정상급인 선수들인데 그 중에서도 최고라고 그러면 훌리오 존스겠죠. 근데 이 제리 주디가 넥스트 훌리오 존스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리시버 중에서 1순위가 아니라 드래프트 전체에서도 1순위로 뽑힐 수 있다라고 거론될 정도로 높이 평가를 받고 있는데 포텐셜만 놓고 보자면 이 탑급 와이드 리시버가 될 수 있는 그런 제목이다. 그리고 이제 사실 와이드 리시버가 전체 1순위로 뽑히는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예전에 이제 뉴욕 제츠가 전체 1순위로 USC 대학 출신의 키션 존슨을 이제 1순위로 뽑긴 했었는데 리시버가 1순위로 뽑힌 건 정말 뭐 흔치 않은 일인데 그러니까 사실 전체 1순위는 고사하고 1라운드에도 잘 안 뽑히는 포지션 중 하나잖아요. 뭐 뽑히긴 합니다. 뽑히긴 하지만 뭐 다른 포지션만큼 이렇게 많은 선수가 뽑힌다던가 뭐 그렇지는 않으니까요. 근데 어쨌든 이 선수가 지금 이제 전체 1순위로까지 이제 거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좋은 선수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쿼터백, 레프트 태클, 패스 러셔, 와이드 리시버까지 마이애미가 지금 필요한 포지션에 내년에 충분히 성적에 앉아서 충분히 높은 순위로만 뽑는다 그러면 내년에 좋은 선수들이 마침 아주 운이 좋게도 다 있다.
그래서 그 어쨌든 탱킹하는 게 이거를 감안하고 하는 건가라고 생각도 해볼 수 있고 네. 어쨌든 탱킹하는 해와 이 드래프트에서 나오는 선수들의 운은 잘 맞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몇 개의 포지션을 조금만 더 말씀드려 보면 사실 이제 러닝백 같은 포지션도 뽑으면 좋거든요. 근데 이제 내년에 드래프트에 이제 예상되는 선수들 보면 일단 1라운드로 거론되는 선수들이 조지아 대학교의 디안드레이 스위프트, 클램슨 대학교의 트래비스 에티앙, 위스콘신의 조나산 테일러, 그다음에 애리조나 스테이트의 이노 벤자민이 4명 정도가 1라운드 제목으로 좀 이제 평가를 받는데 이 선수들이 그렇다고 해서 뭐 이지키얼 엘리엇, 세이콘 바클리, 타드 걸리, 레너드 포넷 이런 선수들처럼 1라운드 전체 탑 5로 뽑힐 정도는 아닌 걸로 지금 평가가 되고 있고요. 1라운드에서도 좀 후순위, 네. 좀 1라운드 후반부로 좀 이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하자 그러면 이번 올해 드래프트에서 전체 24순위로 1라운드에서 뽑혔던 이제 자시 제이컵스 같은 정도의 좀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러닝백이 1라운드에서 뽑히는 건 흔치 않기 때문에 이 정도의 러닝백들도 있다라는 거고요. 그 외에 이제 나머지 포지션들 중에서 좀 게임 체인저가 있느냐라는 걸 좀 보면 몇 명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세이프티에서 괜찮은 선수 탑 10 정도로 이제 지금 예상이 되는 선수가 2명이 있습니다. 아까도 이제 제가 이제 뭐 LSU 루이지애나 주립대학을 말하면서 DBU 그러니까 디펜시브 백이 좋은 대학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이번에도 세이프티에 그랜트 델핏이라는 좋은 선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클램슨 대학교에 아이세아 시몬스라는 훌륭한 세이프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이프티에도 이렇게 2명의 좋은 제목이 있고 코너백 포지션에 스탠포드 출신의 폴슨 아디보라는 선수가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한 명 더 말씀드리고 싶은 선수는 이제 인사이드 라인베커인 올간 대학교 출신의 트로이 다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선수들이 사실 이제 1라운드에 뽑힐 만한 각각의 포지션에서는 최고급으로 평가받는 선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괜찮은 선수들이 어느 정도 있는 것 같다. 근데 만약에 마이애미가 또 드래프트를 또 잘 못해서 아니면 올 시즌에 탱킹을 하려고 했는데 의외로 또 몇 승을 해서 순위가 충분히 높지 않아서 드래프트 순위가 충분히 높지 않아서 원하는 선수들을 못 뽑았다. 그래서 한 해만 더 내다봐서 2021년 드래프트를 짧게만 본다 그러면 만약에 투어를 못 뽑았다. 그러면 그 다음 해 2021년에도 쿼터백 좋은 후보가 있죠. 로렌스. 그렇죠. 이제 클램슨의 트레버 로렌스가 있고요. 그 정도 급까지는 아니지만 1라운드 픽으로 뭐 예상되는 오하이오 스테이트의 저스틴 필즈 뭐 이런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투어를 뽑으면 더 좋겠는데 만약에 못 뽑는다? 그러면 내후년에도 1라운드 픽이 2개가 있기 때문에 또 한 번 노려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좀 재미있어서 제가 이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2021년에 만약에 코너백을 뽑는다. 그러면 2021년에 넘버원 코너백으로 지금 예상되는 선수가 알라바마 대학교에서 코너백을 하는 패트릭 서테인 2세거든요. 근데 이 선수가 누구냐면 이 선수 아버지가 패트릭 서테인 시니어죠. 근데 이분이 예전에 90년대 말 2000년대 초반에 마이애미 돌핀스에서 뛰었던 코너백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똑같은 포지션을 뛰고 있는 그런 선수들이고 만약에 이 아버지를 따라서 마이애미에 뽑힌다. 그러면 또 이렇게 또 아버지와 아들이 한 팀에서 뛰는 또 이제 스토리북 같은 그런 얘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 패트릭 서테인을 보면 마이애미 돌핀스에서 뛰면서 올 프로에도 뽑히고 이제 프로볼에도 여러 번 뽑힌 정상급 선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아들도 지금 대학 선수지만 대학에서 지금 이제 뭐 정상급 코너백으로 평가되면서 내후년 드래프트 클래스에서는 넘버원 코너백으로 지금 예상이 되는 선수라 뭐 만약에 마이애미에서 코너백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 그 팀에서 뛰었던 선수의 아들을 한번 이제 고려해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 영화 드래프트 데이가 좀 생각나게 하는. 좀 이게 어쨌든 좀 드라마틱하게 좀 각색을 해보긴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마이애미가 지금 누가 볼 때 좀 탱킹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탱킹이 성공 사례도 있지만 상당히 좀 위험하다. 근데 위험한데 그래서 드래프트 픽을 많이 모아놓은 걸 가지고 내년에 드래프트를 잘할 수 있느냐 보니까 내년 드래프트가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서 마이애미가 지금 필요한 포지션들과 내년 드래프트에 나오는 좋은 선수들의 포지션이 매칭이 된다. 그래서 일단 그거는 그나마 마이애미 입장에서는 다행이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일부에서 템파베이 얘기를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좋은 지명권이 있는 것과 별개로 선수들을 잘 뽑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제 드래프트 픽을 가져오는 게 뭐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뭐 좋은 자원이지만 드래프트 픽은 선수를 뽑기 위한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드래프트 픽 1라운드 픽을 가졌다고 해서 좋은 선수를 뽑는다는 보장이 없고
이미 1라운드 픽에서 뽑았던 좋은 선수로 리그에서 이제 자리 잡은 선수를 트레이드했으면 네. 그 같은 선수, 그 정도의 선수를 똑같이 뽑아야 되는데 그거를 뽑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것도 운에 맡겨야 되는 그것도 거잖아요. 이 리스크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NFL에서 스타 플레이어로 자리 잡은 선수들을 다 트레이드하고 드래프트 픽을 가져오려는 게 반드시 좋은 전략이 아니다. 위험할 수 있다라는 네.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럼에도 일단 이 현재 마이애미의 성적 그리고 3주차까지 피츠버그의 경기력을 본다면 어찌됐든 이 10번 픽 이내에 한 2장 정도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게 그러면 되는데요. 내년 드래프트에 나오는 선수들을 감안할 때 마이애미가 진짜 필요한 포지션에서 좋은 선수들 여러 명 뽑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이애미가 진짜 무리를 한다 그러면 내년에 3개, 그 다음에 2개 있는 드래프트 픽이 있지 않습니까? 내후년 거를 또 땡겨올 수도 있어요. 내년 드래프트가 너무 좋다. 네. 나 얘도 갖고 싶고 얘도 갖고 싶고 뭐 많이 뽑고 싶다 네. 그러면 내후년 드래프트 픽을 또 가져와서 뽑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 그래서 마이애미가 하고 있는 거를 좋게 평가한다고 하면 네. 이게 드래프트 픽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내년도 내후년도 드래프트를 마이애미가 완전히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네. 근데 이게 사실 뉴잉글랜드가 잘하는 거거든요. 뉴잉글랜드가 드래프트 픽을 많이 모아놔서 본인들이 드래프트를 완전히 컨트롤하거든요. 근데 네. 다른 팀들을 보면 1라운드에서 내가 누굴 뽑아야 되는데 이 선수가 나한테까지 와야 되는데 2라운드에서는 얘가 와야 되는데 이런 게 대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뉴잉글랜드는 드래프트 픽을 많이 모아놔서 그걸 가지고 내가 원하는 선수가 있으면 내가 트레이드업해서 네. 뽑고 원하는 선수가 없으면 트레이드 다운해서 다시 드래프트 픽을 모으고 그리고 올해 없으면 이 픽을 내년으로 밀어서 내년도 드래프트 픽도 컨트롤하고 네. 이런 걸 상당히 잘하는데 지금 마이애미는 극단적으로 드래프트를 컨트롤할 수 있는 입장이라는 거죠. 워낙 높은 드래프트 픽이 많기 때문에. 네. 어쨌든 좋은 입장이라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LA 차저스의 승리를 예측하겠습니다.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저도 사실 뭐 차저스의 승리를 예상을 합니다. 근데 네. 이제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저는 이 경기도 사실은 업셋도 사실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마이애미가 차저스를 업셋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사실 좀 유혹이 있거든요. 네. 아니 그래서 차저스를 차저스를 하시겠어요? 뽑습니다. 아니면 네. 차저스를 뽑는데 그러니까 유혹이 드는 이유가 지난주 마이애미 경기를 보면서 마이애미가 달라스하고 경기를 보니까 일단 쿼터백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피츠패트릭에서 로젠으로 바뀌었는데 네. 조시 로젠이 들어오면서 경기력이 좀 달라졌어요. 경기력이 좀 좋아졌고 전반까지 경기를 보면 이 뭐 경기를 31대 6으로 패하긴 했지만 전반까지는 10대 6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그 전주에도 보면 뉴잉글랜드한테 0패를 하긴 했지만 전반전은 7대 0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마이애미 같이 이렇게 좀 전력이 상당히 약한 팀도 경기 전체 4쿼터를 훌륭한 경기를 하지는 못하더라도 일정 부분은 일정 기간은 좋은 경기를 할 수 있는 경기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 네. 근데 그거를 강팀들인 뉴잉글랜드나 달라스를 상대로는 풀 경기를 그렇게 하지는 못했지만 어느 정도 전략이 좀 약한 팀을 상대로는 경기 전체까지 다 갈 수도 있다. 그러다 보면 한두 경기는 잡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이 달라스나 뭐 뉴잉글랜드 어제 지금 지구 선두인 팀들이고 그런 네. 팀들이 아니라 그보다 좀 낮은 팀들, 좀 이렇게 네. 약한 팀들을 보면 한 번씩은 마이애미도 이제 4쿼터 전체를 최고의 전력을 한번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다 보면 한두 번은 승리할 수 있다. 네. 특히 이제 보면 같은 지구에 뉴욕 제스와 버플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팀들을 상대로 해서 물론 이제 버플로는 조금 그보다 더 강하긴 하지만 네. 뉴욕 제스 같은 경우 특히 이제 똑같이 이제 0승 3패인데 이런 팀과 이제 홈 경기를 한다? 그럼 훨씬 이제 사실 마이애미도 해볼 만하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 그 외에 또 이제 다른 경기들에서도 한두 번은 좀 이변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제가 이 경기에서 업셋에 대한 유혹을 느꼈던 게 뭐냐면 상대가 이제 LA 차저스인데 차저스가 이제 최근 경기력을 보면 네. 지난주 그 전주 계속 지금 리드를 지키지 못하고 역전패를 했단 말이죠. 이기던 경기를 클로징을 못했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경기력을 보여는 팀을 상대로 했을 때 또 마이애미가 한번 또 이변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차저스를 뽑겠습니다. 저희들 다 이제 차저스의 승리를 예측을 했고요.